특전 사령관인 어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을 면회하러 가지만 마주한 것은 감추려 해도 역력한 구타의 흔적으로 멍들고 찢어진 아들의 얼굴이었다. 아들의 처참한 몰골의 어머니의 모성애는 얼음장 같은 분노로 변하고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한다.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자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리기 위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어미의 서리빨 같은 심판이 조용히 막을 올린다. 새벽 어스름이 검푸른 군복처럼 도시의 윤곽을 감싸고 있었다. 아직 별들이 졸음 섞인 눈을 비비는 시각.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심장부인 용산사령부 집무실력 관사에서는 잠 못 이룬 어머니의 분주함이 흐르고 있었다. 육군 중장 윤지숙,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의 어깨의 계급장은 대한민국군의 가장 날카로운 챙끝, 특전사를 지휘하는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계급장을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한 사람, 아들 강민재를 위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차가운 금속 식판 위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란말이, 노란 빛깔이 유난히 선명했다. 지숙은 일부러 더 곱게 풀고 체에 받자 알끈을 제거한 뒤 얇게 붙여낸 계란 지단을 정교하게 말아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의 작전 지도처럼 그녀의 계란말이는 언제나 완벽한 모양을 자랑했다. 그 옆으로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소고기 장조림이 담겼다. 결대로 부드럽게 찢어지는 살코기와 짭조름하면서도 달큰한 간장 양념의 향이 새벽 공기를 감미롭게 채웠다. 아들이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날 밤 엄마,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해준 장조림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6살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신병 교육대를 수료하고 강원도 인제의 야전 부대에 배치된 지 꼬박 6달. 그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못했다. 아들이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부대 전체가 긴장하는 거 원치 않아요.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그냥 이병 강민재로 지내게 해주세요. 특전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들의 군 생활이 얼마나 고달파질지 지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의 속 깊은 부탁에 그녀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조금씩 여유가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며왔다. 그러다 사흘 전 야간 전술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길에 잠시 짬을 내 걸려온 아들의 전화. 그 목소리가 지숙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평소의 쾌활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잠겨 지쳐있는 목소리.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다급했고 말끝마다 희미한 떨림이 섞여 나왔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라는 안부 인사조차 의무적으로 내뱉는 소리처럼 공허했다. 민재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픈 거니? 아닙니다. 그냥 훈련이 좀 고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힘들어 보여. 이번 주말에 엄마가 한번 갈게. 맛있는 거 많이 사서. 아닙니다.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가 한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그 순간의 날카로운 거절이 비수처럼 지숙의 가슴에 박혔다. 오지 마십시오.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저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주말에 중요한 훈련이 잡혀서 면회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아들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필사적인 무언가를 감추려는 절박함이었다. 지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군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지, 특히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곱게 키웠다고 자부했던 아들이 그런 일에 휘말렸을 리 없다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닐 거야. 그냥 고된 훈련 때문에 잠시 약해진 소리를 한 거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이성적인 판단을 비웃으며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심장의 한쪽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불안감.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의 기척을 감지한 특전 사령관의 예민한 감각과도 닮아 있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의 얼굴을 직접 봐야만 했다. 괜찮다는 말을 그 아이의 눈을 보고 직접 들어야만이 지독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빛이 아스팔트 위로 얇게 깔릴 무렵 윤지숙 중장은
사령관의 관용차가 아닌 평범한 세단을 직접 몰아 아들의 부대로 향했다. 혹시라도 번호판만 보고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싶어 일부러 개인 소유의 낡은 차를 골랐다. 그녀의 옷차림 또한 수수하기 짝이 없었다. 별세 개가 박힌 군복 대신 평범한 아이 어머니들의 입을 법한 회색 니트의 면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오직 아들을 향한 걱정과 그리움만이 짙게 배어 있었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위병소의 젊은 병사는 의례적인 절차에 따라 그녀의 신분증을 요구했다.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병사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지숙은 놓치지 않았다. 윤지숙야. 흔치 않은 이름. 하지만 동명인일 수도 있겠거니 혹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방문이겠거니 여기는 듯 병사는 곧 평정을 되찾고 방문 목적을 물었다. 강민재 입영면에 왔습니다. 병사는 잠시 무전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곧 익숙한 절차대로 그녀를 면회실로 안내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공간. 지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락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심장이 주책 없이 뛰기 시작했다. 곧 저 문을 열고 늠름한 군인이 된 아들이 걸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불안은 기우었다는 듯 턴하게 웃으며 아들을 끌어안아 주리라.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10분, 20분, 초조함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올 때쯤 면회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아들이 아니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다부진 체격을 한 하사 한 명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명찰에는 박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재 입영 어머님 되십니까? 저는 중대 담당 하사 박현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숙의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날이 섰다. 박 하사는 순간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지숙의 뒤쪽 면회실 입구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누군가에게로 향했다. 지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등 뒤에 꽂히는 또 다른 시선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저 강민재 입영이 어제부터 감기 몸살 기운이 심해서 의무실에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요즘 부대의 감기가 유행이라 전파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 하사는 외운 대사를 읊조이듯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과 어색하게 경직된 입꼬리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웅변하고 있었다. 지숙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격리 중이라고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직접 의무실로 가서 얼굴만이라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박 하사는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치며 손사래를 쳤다. 그의 과장된 반응은 지숙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다시 한번 등 뒤에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의무실 규정상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대 방역 수칙이라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민재는 약 먹고 푹 쉬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때였다. 지숙의 예리한 시야에 박 하사의 어깨 너머 면회실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최대웅 대상사. 중사 시절 지숙이 특수전 교육단에서 교관으로 근무할 때 잠시 봤던 얼굴이었다. 유난히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던 교활한 눈빛을 가진 군인. 그는 마치 무대 감독처럼 박 하사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 하사가 지숙의 시선을 느끼고 황급히 몸을 틀어 그를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미세한 눈빛과 긴장감. 그것은 단순한 감기 환자를 둔 부대의 풍경이 아니었다. 명백한 은폐의 냄새가 났다. 지숙은 더 이상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박 하사가 오히려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알겠습니다. 부대 규정이라니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들 약 잘 챙겨 먹이고 푹 쉬게 해달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이 도시락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다. 박 하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른 가방을 받아들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사님. 그럼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지숙은 조금의 미련도 보이지 않고 몸을 돌려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 하사와 복도 끝에 서 있던 최대웅 상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그녀는 등 뒤에 눈으로 보는 듯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부대를 빠져나온 지숙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분노가 아닌 차갑고 섬뜩한 결심이 그녀의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감기 몸살, 격리, 새빨간 거짓말.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리고 저들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 차에 오른 지숙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백미러를 통해 굳게 닫힌 부대 정문을 노려보았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아닌 특전사령관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내야 할 시간이었다. 부대를 나온 윤지숙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차를 몰아 부대에서 약 500m쯤 떨어진 낡고 허름한 식당 고향 밥상 앞 공터에 차를 세웠다. 위병소 식당. 부대 근처 식당들이 다 그렇듯 군인들의 땀과 애환이 밴 곳이었다.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지만 지숙은 식당으로 들어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창문을 통해 부대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환히 내다보이는 곳이었다. 아이고, 손님, 아직 문 열 시간 아닌데.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오자 지숙은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좀 기다려야 해서요. 점심때까지 자리만 좀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음식은 나중에 시킬게요. 할머니는 말없이 돈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지숙은 물 한 잔을 마시며 차분히 기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작전 계획을 세우는 지휘관처럼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거나 권력을 내세우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적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특수전의 기본이었다. 예상대로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에서 나온 간부들이 335 식당으로 몰려들었다. 지숙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수혈을 만지작거리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대부분은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주말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최대웅 상사였다. 그의 뒤로 다른 중사 2명이 따라붙었다. 그들은 지숙의 대각선 건너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대웅은 소주부터 시켰다. 대낮부터 반주를 즐기는 모양이었다. 아씨, 오늘 아침에 10년 감수했나? 그 아줌마 눈빛 봤냐? 꼭 다 꿰뚫어보는 것 같더라니까. 최대웅 상사가 안주로 나온 김치를 씹으며 투덜거렸다. 옆에 있던 박 중사가 맞장구를 쳤다. 말입니다. 하필 특전 사령관이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위병소에서 보고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최대웅 상사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큰 소리를 냈다. 야, 박하사 그 새끼는 아주 오줌을 지릴 뻔했어. 어리바리해 가지고 말이야. 내가 뒤에서 눈 불리지 않았으면 다 불 뻔했다니까. 그래도 감기 몸살 핑계로 잘 둘러대서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일이 커질 뻔했습니다. 지숙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들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대화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 새끼 강민재, 아직도 입국 다물고 있냐? 최대웅 상사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다. 네, 그렇습니다. 의무관 말로는 갈비뼈 2대에 금이 가고 내상도 좀 있는데 그냥 훈련받다 다친 걸로 해달라고 절대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했답니다. 아주 독한 새끼입니다. 지숙은 아래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내상을 입었다고. 내 아들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금 폭발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길이었다. 최대웅 상사가 비웃음을 흘렸다. 독하긴. 지 애미가 누군지 알았으면 진작에 찔렀겠지. 아무튼 잘 됐어. 걔가 그렇게 나와주니 우리 아이 처리하기 편하지. 대대장님께서도 이번 일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CCTV 기록은 싹 다 지웠고 그날 같이 있었던 놈들도 전부 입단속 시켜놨으니까. 당분간은 감기 핑계로 시간 끌면서 덮는 거야. 흉터 아물고 잠잠해지면 그냥 훈련 중 안전사고로 보고 올리면 끝이야. 그래도 찜찜합니다. 그 엄이라는 사람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꼭 다시 찾아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찾아오면 또 막으면 되지? 군부대가 무슨 동네 놀이터야? 민간인이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걱정 말고 밥이나 먹어. 최대웅은 그렇게 말하며 보란듯이 제육볶음을 크게 한 쌈 싸서 입에 넣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지숙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아들은 구타당했다. 단순한 기합이나 얼차려 수준이 아니었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심각한 폭행이었다. 그리고 부대는 상사부터 대대장까지 조직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지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차로 돌아온 지숙은 핸들을 잡은 채 가만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전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부당한 폭력에 신음하면서도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려 했던 아들.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내가 왜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힘없는 목소리를 외면하려 했을까? 눈을 뜬 지숙의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의 그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비정한 특수전 사령관. 적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꽂는 지휘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거짓의 냄새는 충분히 맡았다. 이제는 그 진원지를 도려낼 시간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소령 나다. 내일 새벽 5시까지 내 차를 가지고 인제 모부대 정문 앞으로 오도록. 어급 정복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대 정문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는 별색 개가 박힌 성판이 선명한 지휘관용 차량이었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윤지숙 중장이었다. 어제의 수수한 민간인 복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어급 정복을 입고 있었다. 잘 다려진 군복의 각, 어깨 위에서 서리빨처럼 빛나는 세 개의 별. 가슴에 열을 맞춰 달린 훈장들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증명하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표정은 마치 강철로 만든 가면 같았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성판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다. 어제 강민재 이병의 어머니라며 찾아왔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 하루 만에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그 충격에 병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충성, 특수전 사령관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위병소 책임자인 당직 사관이 헐레벌떡 달려 나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지숙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 부대 대대장, 지금 즉시 호출하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당직 사관은 거의 반사적으로 무전기를 들고 외쳤다. 전파, 전파, 사령관님께서 대대장님을 찾으신다. 지금 즉시 위병소로 오시라고 전파.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자고 있던 병사들이 놀라 뛰쳐나오고 간부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전투복 상의 단추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박성철 중령 대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그의 뒤로 어젯밤의 주인공인 최대용 상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따라붙었다. 충성, 사령관님, 어인 행차십니까? 박성철 중령은 숨을 헐떡이며 경례했다. 그의 눈은 공포와 의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숙은 그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공포에 질린 대대장, 그리고 대대장 뒤에 숨어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최대용. 그녀의 입가에 경멸이 담긴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박중령, 어제 민간인 한 사람이 이 부대를 방문했었다지. 강민재 이병의 어머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병이 감기 몸살로 격리 중이라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돌려보냈다더군. 사실인가? 박중령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어제 그 여자가 이 사람이었다니. 대체 어떻게? 그는 최대용 상사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그게 부대 감기 전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오실 줄 알았다면? 변명은 됐다. 지숙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박중령과 최대용 상사는 자신들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모든 지휘 및 통제권은 특수전 사령관인 내가 직접 행사한다. 부대전 병력은 즉시 연병장에 비상 소집시키고 모든 간부는 상황실로 집결하도록. 그리고 당신들 대대장과 주임원사는 나를 따라와라. 그녀는 선언하듯 말했다. 박중령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지숙의 서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사령관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나. 지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대용 상사를 직시했다.
최대웅은 마치 독서 앞에 선 쥐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내 아들이 이 부대에서 복무 중인 내 아들 강민재 이병이 구타를 당했다. 나는 오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내 부하의 인권과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지휘관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이제부터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당신들이 감추려고 했던 그 추악한 진실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새벽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위병소에 모인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내 아들,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방문이나 감찰이 아니었다. 분노한 어미사자가 자신의 새끼를 해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한 것이었다. 최대웅 상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다리를 부들부들 떨었다. 강철 가면 귀에 숨겨진 지숙의 분노는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했다. 부대 연병장에는 어둠과 새벽빛이 뒤섞인 기묘한 공기가 흘렀다. 전 병력이 완전 군장 상태로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안감, 그리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의혹이 뒤섞여 있었다. 연병장 단상 위에는 윤지숙 중장이 홀로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대대장 박성철 중령과 최대웅 상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지숙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저 육성으로 하지만 연병장 끝까지 울려 퍼질 만큼 강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특수전 사령관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다. 이 부대 내에서 발생한 구타 및 가혹 행위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술렁임이 일었다. 모두가 강민재 이병을 떠올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 중대별로 막사에 복귀한다. 내 지휘부 참모들이 각 생활관을 돌며 개별 면담을 실시할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병사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사령관인 내가 약속한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 드는 자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녀의 말은 짧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연병장을 가득 채운 병사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병사들은 중대장의 구령에 맞춰 하나둘씩 막사로 복귀했다. 지숙은 그녀가 직접 차출해 온사령부 소속의 헌병 및 감찰참모 장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한 명도 빠짐없이 1대1로 면담을 진행해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하고 모든 내용은 기록하도록 조사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지숙의 예상보다 훨씬 더 더디고 답답하게 진행되었다.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강민재 이병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게. 감찰 장교의 부드러운 질문에 20살 남짓의 어린 병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훈련받다가 넘어져서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들었나?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병사도 마찬가지였다.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목격한 적 있나? 없습니다. 최대웅 상사나 다른 간부들이 강민재 이병을 괴롭히는 것을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최 상사님은 저희에게 아주 잘해 주십니다.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들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입은 거짓을 말하는 법을 완벽하게 훈련받은 듯했다. 지숙은 보고를 받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입단속 수준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공포와 복종의 문화가 부대 전체를 거대한 침묵의 벽으로 만들고 있었다. 병사들은 진실을 말했을 때 돌아올 뽀복이 사령관의 약속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잔혹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최대웅 상사와 박성철 중령이 만들어 놓은 왕국. 그 안에서 병사들은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 빼앗긴 노예에 불과했다. 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는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다. 벽을 정면으로 부수려 할수록 벽은 더 단단해질 뿐이다. 그렇다면 가장 약한 고리, 균열이 생긴 곳을 찾아내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그녀는 감찰 참모를 불렀다. 면담 대상자 명단을 다시 가져와. 민재와 가장 가까웠던 동기, 바로 직속 선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부대로 전입 온 신병까지 3명만 따로 분류해서 내가 직접 면담하겠다. 작전은 변경되었다. 전면전이 아닌 정밀 타격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지숙은 조사실로 사용되고 있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겁에 질린 어린 병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강민재의 동기였다. 지숙은 서류를 보는 척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짓눌렀다. 병사는 숨막히는 압박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한참 후에야 지숙은 고개를 들어 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친구의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른의 눈빛이었다. 많이 무서운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병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내 친구 민재는 어떤 아이였나? 군 생활 많이 힘들어했나? 지숙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재는 착한 녀석이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늘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했습니다. 힘든 내색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쳤을까?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쳐야만 했을까? 지숙은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병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침묵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결국 침묵의 벽은 무너져 내렸다. 윤지숙 중장의 집요하고도 섬세한 신문 앞에서 강민재의 동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습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시작은 사소했다. 최대웅 상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다른 병사들 앞에서 군기가 빠져 보인다는 이유. 처음에는 가벼운 월차료로 시작된 괴롭힘은 시간이 갈수록 대담하고 잔혹해졌다. 최대웅 상사는 강민재를 본보기로 삼아 부대 전체를 공포로 장악했다. 병사들이 잠든 늦은 밤, 창고나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곳으로 민재를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다른 간부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심지어 일부는 가담하기까지 했다. 사건이 터진 그날 밤, 최대용 상사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민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매를 맞는 민재의 태도에 더욱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발길질을 해댔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그는 폭행을 멈췄다. 왜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내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동기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민재는 늘 말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 군 생활에 누를 끼칠 수 없다고. 특전 사령관 아들이라고 빽 믿고 편하게 군 생활한다는 소리 듣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참아낸 겁니다. 지숙은 눈을 감았다. 아들의 고통이 그 깊은 속내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면담을 마치고 곧장 의무실로 향했다. 의무실 복도 끝 1인 격리실이라고 쓰인 병실 문 앞에 이르자 의무관이 황급히 달려나와 그녀를 막아섰다. 사령관님, 환자는 안정히 비켜. 지숙의 목소리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의무관이 주춤하며 물러서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창백한 시트가 덮인 침대 위에 그녀의 아들이 누워 있었다. 링거 주사 바늘이 꽂힌 팔은 멍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퉁퉁 부어오른 얼굴 곳곳에는 시퍼런 멍과 긁힌 상처가 가득했다. 감기 몸살이라는 거짓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아들의 몸이 처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아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진통제와 수면제 때문일 터였다. 지숙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불과 6달 만에 앳된 소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새겨진 낯선 청년의 얼굴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미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들의 관자놀이 위로 툭 떨어졌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녀가 사령관의 가면 뒤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아들 곁을 지키던 그녀의 시선이 문득 침대 밑으로 향했다. 매트리스와 침상 프레임 사이에 무언가 어색하게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고해진 수첩이었다. 군 보급품인 듯한 투박한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호기심에 첫 장을 넘긴 지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첩 안에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암호문 같기도 했고 무의미한 낙서 같기도 했다. K211 공정 SN 1803 지스, K5 오정 KN 1907 지주, PBS 05 K 이정 즈 204 지즈. 이것은 총기 및 군용 장비의 모델명과 일련번호 그리고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지숙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수첩 마지막 장에서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날짜와 함께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23시 3번 창고 최대용 그리고 검은색 카니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아들은 무언가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의 꼬리를 밟았던 것이다. 최대용이 아들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대대장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가혹 행위를 덮기 위함이 아니었다. 아들이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들의 수첩은 이 부대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더 추악한 진실을 향한 지도였다. 윤지숙 중장은 아들의 병실을 나와 곧장 대대장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대대장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사용하고 있던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수첩을 책상 위에 펼쳤다. KAC 1소총, K5 권총, PBS-05 K 야간 투시경. 모두 우리 군의 제식 장비들이었다. 하지만 뒤에 붙은 일련 번호와 수량, 그리고 날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숙은 자신의 집무실에 있을 때처럼 익숙하게 보안 회선을 연결하고 사령부 정보처에 있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 김진우 소령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소령, 나다.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장비 일련 번호들을 군수통합정보체계에서 조회해서 현재 상태와 이력을 즉시 보고하도록. 보안 등급은 알파급. 이 내용은 자네와 나 단둘만 아는 걸로 하게. 충성.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지숙은 수첩에 적힌 번호들을 하나씩 불러주었다. 전화기 너머로 김소령의 키보드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김소령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물들어 돌아왔다. 사령관님, 이상합니다. 불러주신 장비들은 전부 폐기 처리되었거나 훈련 중 분실 혹은 파손으로 손망실망 처리된 것들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비들입니다. 지숙의 예상이 적중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군수품 횡령, 즉 불법 무기 유출을 의미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수첩에 적힌 날짜들로 미루어 보여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심각한 범죄였다. 아들은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이 범죄의 현장을 목격했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이 수첩을 작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최대용에게 들키면서 무자비한 보복을 당한 것이 틀림없었다. 단순한 구타 사건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이 아니었다.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그녀는 군의 뿌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수첩의 마지막 장으로 향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23시 3번 창고 최대용 그리고 검은색 카니발 다음 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아직 보름이나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적들은 이미 그녀의 등장으로 극도로 경계태세에 들어갔을 것이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놈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터였다. 지숙은 다시 김소령에게 지시했다. 김소령, 이 부대의 3번 창고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긁어모아 설계도면, 관리대장, 최근 출입 기록, 주변 CCTV 영상까지 먼지 하나까지 싹 털어서 보고해. 그리고 이 부대 전체 병력과 간부들의 개인 신상 정보, 특히 최대용 상사와 대대장 박성철 중령의 모든 것을 조사해. 재산 현황, 통신 기록, 주변인 관계까지 합법적인 수단을 가릴 것 없다. 무슨 수를 써서든 알아내. 사령관님, 월권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지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녀는 법과 절차라는 틀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둠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전화기 너머의 김소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휘관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수첩을 덮으며 지숙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화로워 보이는 군부대의 풍경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부패와 음모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 아들은 그 독버섯의 실체를 건드렸다가 독에 중독된 것이다. 이제 그 독을 해독하고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은 어머니이자 사령관인 그녀의 몫이었다. 암호는 해독되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김진우 소령이 보내온 정보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윤지숙 중장이 가장 아끼는 부하답게 그녀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물을 가져왔다. 먼저 3번 창고.
서류상으로는 노후화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창고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위성사진과 부대 배치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창고는 부대 가장 외곽, 감시가 소홀한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후문은 철책과 바로 연결되어 외부로의 접근이 용이했다. 결정적으로 최근 한 달간의 야간 열감지 위성 사진에서 폐창고임이 분명한 3번 창고 주변에서만 주기적으로 차량과 사람의 미세한 열원이 포착되었다. 누군가 한밤중에 그곳을 비밀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대웅 상사와 박성철 중령에 대한 뒷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수입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최대웅은 본인 명의가 아닌 아내와 처남의 이름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박중령은 자녀들을 모두 해외 명문 사립학교에 유학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었다. 무기 밀매의 검은 돈이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숙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박성철 중령의 통화 기록. 그는 최근 한 달 사이 특정 번호와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김소령은 통신사의 기지국 위치 추적을 통해 그 번호의 주 사용 지역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용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내부의 적은 대대장급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머리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다. 지숙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군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국방부는 발칵 뒤집힐 것이고 그녀의 아들 역시 위험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될 터였다. 그녀는 신중해야만 했다.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 사령관이라는 그녀의 직위조차 완벽한 방패가 되어 줄 수는 없었다. 지숙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을 가동하는 대신 그녀만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특전사답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적의 심장부로 침투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협조자가 필요했다. 거대한 침묵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낼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제 면회실에서 만났던 최대웅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던 젊은 하사 박현우. 그는 이 범죄의 하수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뿌리 깊은 악인이 아니라 그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약한 인간일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심리적 압박에 취약하고 회유하기 쉽다. 지숙은 박현우 하사를 은밀히 호출했다. 장소는 그녀가 머무는 대대장실이 아닌 부대의 인적이 드문 작은 교회였다. 십자가 아래에서라면 그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계산이었다. 늦은 밤, 약속된 장소에 나타난 박 하사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대한 권력 앞에선 미약한 개인의 무력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두려운가? 지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솔직하게 말해주게. 자네는 어디까지 알고 있지? 강민재 이병 폭행 사건, 그리고 3번 창고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박 하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양심과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는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숙은 그의 앞에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놓았다. 이건 자네와 나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아니야. 자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자네를 증인으로 보호할 거야.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자네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이 모든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걸세. 선택은 자네의 몫이야. 이대로 최대웅, 박성철과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손을 잡고 무트로 나올 것인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십자가 아래에서 겁에 질린 젊은 군인의 선택을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다. 10분 같은 1분이 흐르고 마침내 박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부의 적을 향한 첫 번째 균열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박현우 하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윤지숙 중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추악하고 조직적인 범죄의 실체였다. 그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 부대는 최대웅 상사와 박성철 중령이 지배하는 작은 왕국이었다. 그들은 무기 밀매로 얻은 검은 돈으로 상급 부대의 비호 세력을 관리했고 부대 내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병사들은 그들의 노예나 다름없었다. 구타와 가혹 행위는 일상이었고 반항하는 자는 누구든 강민재처럼 철저하게 짓밟혔다.
3번 창고는 그들의 범죄 소굴이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밤이 되면 폐기 처리된 총기와 군용 장비들이 그곳으로 옮겨졌다. 최대용이 직접 물량을 확인하고 장부를 정리하면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외부에서 들어온 검은색 카니발이 물건을 실어 날랐다. 그들은 그것을 배달이라고 불렀다. 박하사 자신도 몇 번 그 배달 준비를 강제로 도와야 했다고 고백했다. 강민재, 이경은 어떻게 알게 된 건가 지숙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물었다. 그날 밤 민재가 불침번 근무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3번 창고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순찰을 돌다가 창고 안에서 물건을 옮기는 저희를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 녀석 눈치가 워낙 빨라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혼자서 창고 주변을 맴도는 걸 최대용 상사에게 들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이 터진 겁니다. 역시 그랬다. 아들은 정의감 때문에 혹은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위험한 진실에 접근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다. 그 배후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오는 자들이나 박중령이 통화하는 더 높은 사람은 누군지 알고 있나? 박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는 저 같은 말다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대용 상사가 술에 취하면 가끔 자랑처럼 떠드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 뒤에는 시리우스가 있다고.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절대 잡히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리우스,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 군 내부에서 사용하는 암호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장군급 혹은 그 이상의 거물급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박하사의 고백은 침묵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지숙은 이 균열을 부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박하사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그를 이용해 내부를 교란시키는 작전을 세웠다. 박하사, 지금부터 내 말대로 움직여주게. 자네는 평소처럼 행동해. 최대용에게는 내가 이것저것 캐물었지만 자네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다고 보고하게. 그들을 안심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최대한 자세히 엿듣고 내게 보고해. 특히 시리우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절대 놓쳐선 안 돼. 박하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이제 윤지숙이라는 배에 올라탄 이상 끝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지숙은 박하사를 돌려보낸 뒤 다시 김진우 소령에게 연락했다. 김소령, 시리우스라는 암호명을 추적해. 과거 군내에서 사용된 모든 작전명, 암호명, 통신명을 다 뒤져서라도 실체를 찾아내.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현역 장성급 지휘관들 중에서 박성철 중령과 근무 이력이 겹치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물들을 모두 리스트업해. 지금부터는 유령을 잡는 사냥이다.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마라. 사건의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단순 구타 사건에서 시작된 조사는 군수품 불법 유출을 넘어 군 최상층부가 연루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실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숙은 자신이 거대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코끼리의 온전한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녀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아들을 지키고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시리우스라는 단서는 희미했지만 윤지숙 중장에게는 어둠 속의 등대와 같았다. 그녀와 김진우 소령은 며칠 밤낮으로 과거 군사 자료와 정보 보고서를 뒤지며 그 이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쌓인 10수년 전의 기록 보관소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시리우스는 과거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비밀리에 운용했던 북파 공작팀의 암호명이었다. 그 팀은 당시 최고의 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었고 대담하고 성공적인 작전 수행 능력으로 전설처럼 회자되던 팀이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고 팀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길을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김소령은 해체된 시리우스 팀원들의 현재 행적을 쫓았다. 대부분은 전역하여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그의 현재 위치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곳에 있었다. 손주혁 대장, 현 합동참모의장 후보 1순위이자 육군 내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지숙은 보고를 받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손주혁, 그는 그녀의 육사 동기이자 평생의 라이벌이었다. 늘 한 발 앞서 나갔던 그녀에게 미묘한 경쟁심과 질투를 감추지 않았던 남자. 능력은 출중했지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박성철 중령은 과거 손주혁이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작전 참모를 역임한 인연이 있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군이라는 밤하늘에서 지금 손주혁보다 더 밝게 빛나는 별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숙은 한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손주혁처럼 노회한 인물이 자신의 과거 암호명을 그대로 사용했을 리가 없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손주혁 자신이 이 모든 판을 짜고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국방부 기자단에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특전사령관 윤지숙 중장,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부대의 폭행 사건을 덮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감찰을 진행하고 무고한 간부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투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가 아들의 면회를 거절당한 사실, 다음 날 정복 차림으로 부대를 찾아와 조사를 시작한 것까지 모든 정황이 마치 그녀가 사적인 감정으로 군 조직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지휘관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고 국방부 장관은 지숙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적인 문제에 군 전체가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모든 조사에서 손을 떼고 자중하라는 압박을 가해왔다. 지숙은 이 모든 것이 손주혁이 그린 큰 그림의 일부임을 직감했다. 그는 아들의 폭행 사건을 미끼로 그녀를 덫으로 유인했다. 그녀가 조사를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을 이용해 역공을 펼쳐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아들의 사건에 개입하면 할수록 그녀는 아들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비정한 지휘관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될 터였다. 손주혁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령관이라는 직위와 명예를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공식적인 조사 권한은 박탈당했고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리우스의 그림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교활했다. 그는 군 전체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숙은 지휘통제실로 사용하던 대대장실을 정리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적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물러나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공식적인 수사가 막혔다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찾으면 된다. 장군의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의 본래 모습인 특전사의 방식으로 싸울 때가 온 것이다. 윤지숙 중장은 국방부의 명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들 부대에서 철수해야만 했다. 그녀가 떠나는 날 박성철 중령과 최대웅 상사는 보란듯이 도열하여 그녀를 배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교활한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치 당신은 이제 끝났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서울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손주혁은 완벽한 함정을 팠다. 그는 지숙의 성격, 특히 그녀의 강한 모성애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라도 사건을 직접 파헤치려 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측하고 판을 짰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밀매 비리를 덮기 위한 공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윤지숙 그녀 자신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합동참모의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마지막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하고 잔혹한 계략이었다. 사령부로 복귀하자 분위기는 냉랭했다. 그녀를 향한 부하들의 시선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존경심 속에도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철의 여인, 아들 위해 군 기강 무너뜨리나, 장 중장의 이중성, 사적 복수 논란. 그녀는 하루아침에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지휘관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국방부 감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관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범죄자 취급했다. 아들이 연루된 사건의 사령관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부하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대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지휘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 부하가 아들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교묘하게 본질을 비켜가며 그녀를 사적인 감정에 휩싸인 부도덕한 지휘관으로 몰아갔다. 지숙은 모든 질문에 논리적으로 반박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최악의 상황은 아들 강민재에게 닥쳤다. 부대대에서 그는 사령관 엄마 믿고 부대를 뒤집어 놓은 문제아로 취급받기 시작했다. 최대웅과 박성철은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여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민재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동료 병사들은 그를 쓸쓸 피했고 일부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괴롭혔다. 아들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머니를 지키려다 이제는 내부의 적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고 말았다. 지숙은 아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절망을 느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위험해지는 거 볼 수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강인하던 아이가 거대한 음모와 조직적인 따돌림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내디딘 걸음이 오히려 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이것이 손주혁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마음까지 철저하게 짓밟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 깊은 밤, 홀로 집무실에 남은 지숙은 자신의 군복을 바라보았다. 어깨 위의 별세 개는 지금 그녀에게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뿐이었다. 손주혁은 그녀가 장군이라는 틀 안에 갇혀있는 한 결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틀을 깨고 나가면 된다. 지숙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함정 속으로 깊이 들어왔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사나운 반격을 가하는 법이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그녀가 특전사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쌓아온 외부에 있는 그녀만의 그림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시간이었다. 장군 윤지숙은 죽었지만 특전사 요원 에코 ECHO는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다. 윤지숙 중장은 병가를 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 공식적인 이유였다.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병가를 수리했다. 언론과 여론의 중심에서 그녀를 격리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도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손주혁을 비롯한 그녀의 적들은 그녀가 마침내 무너졌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위장이었다. 병가를 낸 지숙은 관사를 떠나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에 몸을 숨겼다. 그곳은 그녀의 비밀 아지트였다. 그곳에 그녀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한 명은 전직 정보사 소속의 해킹 전문가 제로215의 군 내부 전산망은 물론 국가기관의 보안망까지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실력자였다. 또 한 명은 특전사 707특임대 출신의 작전 전문가 바이퍼비 IPER, 추적, 잠입, 격투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 병기라 불리던 사내였다. 마지막으로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으로 현재는 흥신소를 운영하며 정보 수집에 능한 카멜레온. 그들은 모두 과거 지숙의 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하며 그녀에게 목숨을 빚잡거나 그녀의 인품에 감복하여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었다. 지숙이 연락하자 그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오랜만입니다, 사령관님.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사령관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 그들은 그녀를 과거 특수작전 시절의 호출명인 에코라고 불렀다. 상황은 들었을 거다. 지금부터 이건 군의 공식적인 작전이 아니다. 나 개인의 싸움이다. 위험하고 어떤 보상도 명예도 없다. 실패하면 우리는 모두 범죄자가 될 거다. 그런데도 함께 하겠나? 지숙의 질문에 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변함없는 신뢰와 결의가 가득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이것은 장군의 방식이 아니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전공법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진실을 파헤치고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특전사의 방식,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제로는 국방부와 군수사령부의 보안망을 뚫고 손주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 통화 기록, 공식 및 비공식적인 회의록까지. 카멜레온은 그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손주혁의 사생활과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을 미행하고 그가 자주 드나드는 유흥업소와 골프장에 정보원을 심었다. 바이퍼는 박성철 중령과 최대웅 상사에 대한 24시간 밀착 감시에 들어갔다. 그들의 이동 경로,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촬영했다. 지숙은 오피스텔에 차려진 임시 지휘소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며 작전을 지휘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계급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꿰어 맞추며 손주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파헤친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손주혁은 단순히 군수품을 빼돌려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퇴역한 군 원로 인사들과 방산업체, 심지어 정치권이 일부 세력까지 끌어들여 거대한 군피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법으로 빼돌린 무기를 해외 분쟁 지역이나 범죄 조직에 팔아넘겨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으로 군 내부의 인사와 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합참의장 자리는 그가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다. 지숙은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한 명의 부패한 군인이 아니었다. 군이라는 신성한 조직의 몸통에 뿌리내린 거대한 암덩어리였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은 그 암덩어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신의 계시와도 같은 존재였음을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진정한 군인으로서 약의 뿌리를 반드시 잘라내야만 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손주혁의 카르텔은 꼬리가 길었지만 그만큼 빈틈도 많았다. 제로는 마침내 손주혁이 자금 세탁을 위해 이용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해외 계좌 내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복잡한 경로를 통해 오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카멜레온은 손주혁이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녀 명의 계좌를 통해 비자금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이퍼에게서 나왔다. 그는 최대형 상사를 끈질기게 미행한 끝에 그가 주기적으로 한 물류 창고를 드나드는 것을 확인했다. 부대 3번 창고에서 빼돌린 무기들을 임시로 보관하고 최종적으로 배달하기 전 물량을 확인하는 중간 거점이었다. 지숙은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단격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한방. 그들이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덮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때 회복 중인 아들 강민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어머니의 신변을 걱정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자신이 기억해낸 사실 하나를 털어놓았다. 어머니, 제가 폭행당하기 며칠 전에 3번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차량을 봤어요. 검은색 카니발이었는데 앞 유리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독수리가 지구를 옮겨지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번호판 끝자리가 37이었던 것 같아요. 지숙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독수리가 지구를 옮겨진 모양. 그것은 손주혁이 과거 지휘관으로 있던 부대의 상징 마크였다. 아들이 기억해낸 작은 조각 하나가 모든 퍼즐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되었다. 지숙은 즉시 제로에게 해당 차량의 조회를 지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 차량은 손주혁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소유의 법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손주혁이 이 범죄의 정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박현우 하사를 통해 빼낸 정보에 따르면 다음 배달 날짜는 바로 이틀 뒤였다. 그들은 최대웅의 중간 거점인 물류 창고에서 최종 거래를 할 예정이었다. 지숙은 자신의 팀을 소집했다. 오피스텔의 작은 화이트보드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평가를 낸 나약한 장군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직전에 냉철하고 비정한 특수부대 팀장이었다. 작전명, 여명의 심판 오페레이션, 돈 저지먼트. 목표는 손주혁 카르텔의 무기 밀매 현장 급습 및 증거 확보다. 제로는 현장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감시하고 필요시 교란시킨다. 카멜레온은 외부에서 망을 보며 경찰이나 다른 세력의 접근을 차단한다. 나와 바이퍼는 직접 현장으로 침투한다. 그녀는 바이퍼를 바라보며 말했다. 명심해. 우리는 살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의 범죄를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그들을 제압하되 절대 죽여서는 안 돼. 법의 심판은 그 후에 내려질 것이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전이었다. 아들의 고통으로 시작된 이 비극의 사슬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했다. 역습의 서막이 올랐다. 그 끝에는 파멸 혹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작전 당일 밤은 유난히 깊고 어두웠다. 인천항 근처의 낡은 물류창고 주변으로 윤지숙과 그녀의 팀이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군복 대신 검은색 작전복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발랐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살상용 무기가 아닌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 장비, 그리고 비살상용 제압 장비뿐이었다. 제로는 창고에서 꽤 떨어진 곳에 주차된 밴 안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했다. 카멜레온은 창고 입구가 잘 보이는 건너편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고 저격용 스코프 대신 고배율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다. 에코, 바이퍼, 목표 차량 접근 중. 5분 후 도착 예정. 카멜레온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지숙과 바이퍼는 창고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익숙한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창고 앞으로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최대웅 상사와 다른 조직원 몇 명이었다. 그들은 익숙하게 창고의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더 도착했다. 거래 상대방이 나타난 것이다. 지숙과 바이퍼는 지붕 위 환풍구를 통해 조용히 창고 내부로 잠입했다. 창고 안은 상자들로 가득했다. 최대웅과 거래 상대방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K수총과 수류탄, 군용 폭격까지 작은 전쟁이라도 치를 수 있을 만큼의 무기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지숙의 손에 들린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소리 없이 담기 시작했다. 돈가방이 오가고 양측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는 순간 지숙은 바이퍼에게 눈짓을 보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제로, 지금이다. 지숙의 명령과 함께 창고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동시에 귀를 찢는 듯한 강력한 이명이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로가 작동시킨 음향 무기였다. 범죄자들은 갑작스러운 어둠과 소음 공격에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다. 그 혼란을 틈타 지숙과 바이퍼는 어둠 속의 유령처럼 움직였다. 적외선 투시경을 쓴 그들에게 어둠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바이퍼는 훈련받은 맹수처럼 순식간에 조직원들을 제압해 나갔다. 지숙은 당황하여 권총을 뽑아 들려던 최대웅의 손목을 꺾어 무력화시킨 뒤 그의 턱에 강력한 충격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작전은 불과 2분 만에 끝났다. 창고 안에는 신음하는 범죄자들과 그들을 내려다보는 지숙과 바이퍼만이 남아 있었다. 지숙은 최대웅의 품에서 거래 장부와 대포폰을 꺼내 확보했다. 무기가 담긴 상자, 돈가방, 현장의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것으로 손주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그때 카멜레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코,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경찰 특공대가 이쪽으로 접근 중이다. 5분 내로 현장에 도착할 것 같다. 함정이었다. 손주혁은 이 거래 자체를 꼬리 자르기를 위한 함정으로 이용한 것이다. 현장에서 최대웅 일당과 거래 상대방을 모두 체포하게 만들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빠져나가려는 속셈이었다. 만약 지숙과 그녀의 팀이 이곳에서 경찰에게 체포라도 된다면 그들은 불법 무기 거래에 가담한 범죄 조직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팀원 전원 즉시 퇴출하라. 지점에서 합류한다. 지숙은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확보한 증거를 챙겨 순식간에 현장에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범죄자들과 텅 빈 창고뿐이었다. 그 시각 손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심판의 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윤지숙 중장이 확보한 증거는 단순한 동영상이 아니었다. 손주혁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 그의 자금 흐름이 명시된 해외 계좌 내역, 무기 밀매 현장의 생생한 영상과 거래 장부까지. 그것은 손주혁과 그의 카르텔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집합체였다. 그녀는 이 증거를 군 내부 감찰이나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들 중 누가 손주혁과 한 배를 타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와 군과 독립된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합참 후보 손주혁 대장, 충격적인 무기 밀매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지숙이 제공한 자료들을 독점 공개했다. 생생한 현장 영상과 녹취 파일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명백했다.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동시에 국가정보원은 손주혁 대장을 긴급 체포하고 그의 집무실과 자택,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지숙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손주혁의 철옹성 같던 왕국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박성철 중령과 최대용 상사를 비롯한 관련자들 역시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사건의 파장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동반 사퇴했으며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숙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모든 혼란이 지나간 후 윤지숙 중장에 대한 모든 징계와 의혹은 자연스럽게 풀렸다. 오히려 그녀는 군을 바로 세운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며칠 후 지숙은 다시 아들의 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사령관의 관용차도 어급 정복도 아니었다. 처음 그날처럼 평범한 세단을 직접 몰고 후수한 옷차림으로 면회실에서 만난 아들 강민재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몸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에 씩씩하고 강인한 아들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숙은 처음 그날 새벽에 쌌던 것과 똑같은 도시락을 아들 앞에 꺼내 놓았다. 많이 먹어라, 아들. 강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만들어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 그 맛을 느끼며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것은 처음부터 복수가 아니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외로운 싸움이었고 한 군인이 무너진 조국과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모자는 평범한 다른 가족들처럼 조용히 점심을 먹었다. 더 이상 불길한 새벽은 없으리라. 이제 그들 앞에는 모든